예전에 저는 귀신이라는 존재를 전혀 믿지 않는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정신적으로 조금 아픈 사람들이 환상을 보는 것이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러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이라는 조금 특별한 친구를 같은 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이는 겉보기에는 장난기도 많고 친구들을 웃기는 것을 좋아하는 아주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저에게 나 귀신 봐라는 충격적인 고백을 던졌습니다. 선이는 귀신을 특별한 형체가 아닌 살아있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일상에서 마주한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횡단보도에서 사람 실루엣을 보고 따라 건너려다 빨간불에 치일 뻔한 적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선이는 자는 동안 귀신이 자신을 만지거나 괴롭히는 귀접까지 당하며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쾌활한 성격 뒤에 숨겨진 선이의 무거운 비밀을 들으며 저는 그저 안쓰러운 마음이 들 뿐이었습니다. 사실 선이는 신내림을 받아야 하는 운명이었지만 본인이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선이가 가끔 오늘은 일찍 가라며 무서운 충고를 할 때면 반 친구들은 묘한 공포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부모님이 캠핑을 떠나 비어있는 저희 집으로 선이를 포함한 친구들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새로 이사한 40평대의 아주 넓은 아파트였지만 구조가 조금 독특했습니다. 해가 쨍쨍한 날에도 집 안은 이상하리만큼 어두컴컴했고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무리 바닥을 닦아도 맨발로 다니면 금세 발바닥이 까맣게 변한다며 이 집을 싫어하셨죠. 친구 7명과 함께 현관문에 들어서는 순간 제 바로 뒤에 서 있던 선이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움찔하며 놀란 선이는 한 곳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들어가자. 선이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복도를 걸어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모여 치킨과 과자를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선이의 시선은 자꾸만 거실 장식장 위에 놓인 펭귄 인형들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한 친구가 화장실을 독점하는 바람에 선이와 저는 안방 화장실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안방 입구에 다다르자 선이는 갑자기 머리를 쓸어 넘기며 극도로 불안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빨리 들어가! 빨리! 선이는 무언가에 쫓기듯 저를 밀치며 안방 안으로 서둘러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앞 드레스룸을 지날 때 선이는 귀를 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소리 안 들려? 미치겠네.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선이의 공포는 너무나 생생하고 리얼했습니다. 간신히 선이를 화장실로 밀어넣고 밖에서 기다리는데 갑자기 화장대 위에서 챙그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화장품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까지 들렸기에 저는 당연히 물건이 떨어졌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선이가 나가자고 해서 화장대를 확인해보니 떨어진 물건은커녕 모든 병이 가지런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 말고 빨리 나가자 선이는 제 손을 잡고 거의 뛰다시피 안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선이는 저를 아파트 정문 밖 버스 정류장까지 불러냈습니다. 집 안에서는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며 선이는 어젯밤 자신이 본 것들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현관에서 선이가 놀랐던 이유는 신발장 앞에 머리가 산발인 여자가 맨발로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귀신은 선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가만히 서 있었기에 해를 입히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너네 집 현관 센서등 가끔 혼자 켜지지? 선이의 물음에 저는 소름이 돋아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선이는 거실의 펭귄 인형에도 꼬마 귀신이 붙어 있다며 당장 내다버리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제 동생은 인형이 자꾸 위치를 바꾼다며 엄마와 싸우기까지 했었기에 저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가장 끔찍한 이야기는 안방 천장을 기어다니던 존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장롱 위에 숨어있다가 사람이 들어오면 천장을 뱅글뱅글 돌며 긴 손톱으로 긁는 소리를 냈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레스룸에서 들었던 기괴한 소리는 바로 그 귀신의 손톱이 벽을 긁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선이는 부모님이 다치실 거라며 이사를 권유했고 신기하게도 그 후 아버지는 큰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집은 전세로 들어오기 전 신앙심 깊은 목사님이 살며 기운을 눌러두었던 터였습니다. 목사님이 떠나자마자 억눌려 있던 음산한 기운들이 한꺼번에 집 안으로 몰려들었던 것이죠. 기가 센 저 대신 제 동생이 가위에 눌리며 고통받았던 것도 모두 그 집의 어두운 기운 때문이었습니다. 선이는 결국 삼촌의 뒤를 이어 신기를 조절하며 살아가게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귀신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그 아파트 앞을 지날 때면 천장을 기어다니던 그 여자의 손톱 소리가 들리는 듯해 몸서리 칩니다.
당시 저희 가족은 인천에 있는 40평대의 꽤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아본 집들 중에서 가장 넓은 곳이었기에 처음에는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하지만 집의 구조는 어딘가 모르게 기이하고 음침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집 정중앙에는 방과 거실을 가르는 길고 좁은 복도가 하나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거실 쪽으로 나가면 해가 잘 드는 것처럼 보였지만 집안 깊숙한 곳은 늘 어두웠습니다. 이상하게도 낮에 아무리 커튼을 걷어도 복도에는 빛이 한 조각도 닿지 않았습니다. 바닥은 또 얼마나 이상했는지 아무리 닦아도 맨발로 걸으면 금방 새카맣게 변하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스팀 청소기로 매일같이 바닥을 밀었지만 그 정체 모를 먼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침 부모님이 주말을 맞아 캠핑을 떠나시면서 집이 비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희를 포함한 친구 7명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친구들은 넓은 집에서 밤새 놀 생각에 들떠서 현관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을 맞이하기 위해 도어락 번호를 누르고 육중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와, 여기가 우리 집이야 라고 말하며 친구들을 한 명씩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친구들이 기차놀이를 하듯 줄지어 좁은 현관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문을 닫기 위해 가장 뒤에 섰고 제 바로 앞에는 선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희가 현관 신발장에 발을 딛는 순간 몸을 크게 휘청이며 멈춰 섰습니다. 마치 강력한 정전기에라도 오른 것처럼 선희의 온몸이 눈에 띄게 파르르 떨렸습니다. 제 바로 앞에 있던 선희가 갑자기 제 팔을 꽉 움켜쥐는 바람에 저도 그 진동을 느꼈습니다. 야, 선아! 왜 그래? 갑자기 깜짝 놀라게 제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선희는 제 질문에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현관 구석의 빈 공간을 빤히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얼굴에서는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선희는 한참 동안 그곳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숨을 죽인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거기 뭐 있어? 제가 다시 묻자 선희는 그제야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그냥 조금 놀라서 그래. 들어가자 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희는 억지로 발걸음을 옮겨 안쪽으로 들어갔지만 시선은 자꾸 뒤를 향했습니다. 거실로 가는 길에 놓인 커다란 수납장 위에는 동생이 아끼는 인형들이 가득했습니다. 선희는 그 인형들 앞에 멈춰 서서 하나하나 뚫어지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동생이 어디선가 주워온 펭귄 인형 2개를 볼 때 선희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선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고는 다시 복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거실에 모인 다른 친구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치킨과 과자를 펼쳐놓고 파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선희의 이상한 행동이 그저 기분 탓이거나 장난일 거라 생각하며 분위기에 휩쓸렸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다른 친구들과 달리 구석에 앉아 거실 너머의 어둠을 계속 살피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놀던 중 친구 중 한 명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거실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 친구가 화장실을 독점하는 바람에 선희는 안방 안에 있는 화장실을 써야만 했습니다. 선희는 절대 혼자 가기 싫다며 제 팔을 붙들고 안방 화장실까지 같이 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알았어. 금방 다녀오자. 저는 귀찮은 듯 웃으며 선희를 이끌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안방 문을 열자마자 거실의 열기와는 전혀 다른 선을 하고 습한 공기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안방 맞은편에는 어머니가 창고로 쓰는 방이 있었는데 선희는 그 문 앞을 지나며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선희는 제 뒤에서 바싹 붙어 거의 밀다시피 하며 빨리 들어가, 빨리 라고 속삭였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는 드레스룸 입구에서 선희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제 귀를 막았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기 직전의 표정으로 너 이 소리 안 들려? 어떻게?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방 안은 오직 정적만이 가득했습니다. 선희의 눈은 천장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고 그녀의 동공은 무언가를 쫓듯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없는 화장대 위에서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선희는 제 손을 잡고 화장실 안으로 뛰어들어가며 문을 거칠게 닫아 걸었습니다. 좁은 화장실 안에서 선희는 밖에서 들리는 무언가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화장품 용기가 바닥으로 텅 하고 쓰러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선희는 제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대며 절대 나가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선희가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간 화장대 위에는 모든 화장품이 조금 전과 똑같이 아주 깔끔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친구들 중 한 명이 거실 화장실을 오랫동안 점령하는 바람에
우리는 안방 화장실로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선희는 평소답지 않게 혼자 가기 무섭다며 제 옷자락을 꽉 붙잡고 같이 가달라고 졸랐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는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집안의 공기가 갑자기 수십 도는 낮아진 것처럼 서늘해졌습니다. 안방 바로 건너편에는 어머니가 창고로 사용하시던 작은 방의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선희는 그 창고 방 쪽을 힐끗 보더니 갑자기 머리카락을 거칠게 뒤로 넘기며 제게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다급한 목소리로 빨리 안방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자며 저를 밀치듯 재촉했습니다. 안방 화장실에 가려면 옷장들이 늘어선 좁은 드레스룸 통로를 반드시 지나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그 좁은 통로를 걸어가고 있을 때 뒤따라오던 선희가 갑자기 제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선희는 양손으로 자신의 귀를 막으며 고통스러운 듯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기분 나쁜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며 울부짖었지만 제 귀에는 고요한 적막뿐이었습니다. 선희의 눈은 허공을 향해 있었고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녀의 귀를 자극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그녀를 억지로 화장실 안으로 밀어넣고 서둘러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제발 그런 무서운 소리 좀 하지 말라며 저는 그녀에게 화를 내듯 쏘아붙였습니다. 선희는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고 화장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선희가 이를 보는 동안 저는 화장실 문 앞에 서서 문 손잡이를 잡고 밖으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아직 나가지 말라며 다급하게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 순간 닫힌 문 너머 드레스룸에 있는 어머니의 화장대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챙그랑하며 유리병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나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이어서 여러 개의 화장품 병들이 도미노처럼 우르르 쓰러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이번에야말로 분명히 들었다고 확신하며 멍하니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선희는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숨을 죽이고 문 밖의 상황을 살피는 듯했습니다. 한참 동안 정적이 흐른 뒤 선희는 이제 나가도 된다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흩어져 있을 화장품들을 주울 생각으로 미리 몸을 숙인 채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야에 들어온 드레스룸 바닥에는 머리카락 한 올 없이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고개를 들어 화장대 위를 확인한 순간 제 심장은 그대로 멎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전 쓰러지고 깨지는 소리가 났던 화장품들은 마치 자로 짠 듯 완벽하게 일렬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너도 분명히 들었지 않느냐며 선희에게 물었지만 그녀는 대답 대신 제 팔을 끌고 안방을 빠져나갔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저희는 거실에 있던 친구들에게 혹시 장난친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치킨을 먹으며 TV를 보느라 우리 쪽에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친구들의 정교한 몰래카메라일지도 모른다고 애써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선희의 얼굴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창백해졌고 그녀는 한동안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거실 바닥에 옹기종기 모여 잠을 청했지만 집안의 어둠은 평소보다 훨씬 깊게 느껴졌습니다. 밤새도록 현관의 센서 등이 아무 이유 없이 깜빡거리는 소리가 거실까지 들려왔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자 친구들은 서둘러 집을 나섰고 선희만이 제 곁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라며 저를 아파트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선희는 아파트 정문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걸음을 멈추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살고 있는 그 집이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집이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선희가 어젯밤 현관에서 본 것은 맨발로 서서 우리를 노려보던 산발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안방 화장실에서 났던 그 기괴한 소리의 정체는 더 끔찍한 존재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선희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그 존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안방 천장에 매달려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아직 선희의 입에서 나오지 않은 채 공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지만 거실에는 여전히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밤새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도 자지 못한 듯 헬쑥한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옆에 앉아 어젯밤의 일들에 대해 물어보려 했습니다.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쥐고는 한참 동안 바닥만 응시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마치 갈라진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바람 같았습니다. 그녀는 어제 현관문을 열자마자 보았던 첫 번째 존재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문 뒤에 그 좁은 공간에는 산발을 한 여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머리카락 사이로 붉은 눈을 번뜩이며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선희가 현관에서 멈칫하며 들어오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그 여자와 어깨가 부딪힐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현관에서 끝나지 않고 집안 깊숙한 곳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선희는 거실 구석에 놓여있던 커다란 곰 인형을 가리켰습니다. 그 인형의 목 위에는 조그만 꼬마 아이의 형상이 매달려 있었다고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아이는 인형의 솜을 하나씩 뜯어내며 기괴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는 설명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나도 모르게 주위를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진실은 우리가 잠을 자려 했던 안방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선희는 어젯밤 화장실에서 들렸던 그 소리에 대해 다시 언급했습니다. 화장품통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지던 그 소리는 단순한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천장에는 검은 그림자가 붙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팔다리가 기괴하게 꺾인 여자였고 천장을 기어다니며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천장에서 손을 뻗어 화장실 선반의 물건들을 쓸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선희는 그 존재가 마치 거미처럼 벽을 타고 빠르게 움직였다고 묘사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 비친 공포는 너무나도 실제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집의 기운이 일반적인 흉가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경고했습니다. 벽지 너머에서 수많은 목소리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다는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선희는 당장 이 집에서 모든 가족이 나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특히 안방 천장에 붙어있던 그 여자는 단순한 원혼이 아니라 무언가를 기다리는 존재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 존재가 노리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였다는 말에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이 끔찍한 환경에서 수년 동안 지내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그들이 이미 집안 곳곳에 자리를 잡고 영토를 표시해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경계가 허물어진 상태였습니다. 어젯밤 내가 화장실에서 느꼈던 그 서늘한 기운은 여자의 머리카락이 내 목을 스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의 감각이 되살아나자 나는 목덜미를 부여잡고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선희는 이제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듯 지친 기색으로 소파 깊숙이 몸등을 기댔습니다. 그녀는 이 집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아느냐고 나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는 그저 평범한 아파트 단지일 뿐이라고 대답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땅 자체가 원한으로 젖어 있어 어떤 기도로도 정화되지 않을 것이라 단언했습니다. 선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거실 한복판에서 원인 모를 찬바람이 쌩하고 불어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존재들이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 같았습니다. 선희는 내 손을 꼭 잡으며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경고가 끝나기도 전에 현관문 밖에서 가족들이 돌아오는 소리와 함께 불길한 금소금이 들려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가족들의 발소리는 평소보다 무겁고 기괴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선희가 말했던 산발한 여자가 아직도 그곳에 서 있을 것만 같아 나는 차마 고개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선희는 아무 말 없이 짐을 챙기더니 서둘러 우리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가 떠나기 직전 내뱉은 마지막 말은 마치 저주처럼 내 귓가에 박혔습니다. 이 집은 산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니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나가라는 경고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범했던 우리 가족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멀쩡하던 동생이 갑자기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저 운이 나빴던 것이라 생각하려 했지만 불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아버지의 사업이 갑작스러운 악재로 인해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소름 끼치는 것은 어머니가 밤마다 안방 화장실에서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듯한 기괴한 몸짓을 보였습니다. 나는 선희의 말이 사실임을 깨닫고 이 집의 정체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만난 나이 지긋한 경비 아저씨는 내 질문에 눈에 띄게 당황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우리가 사는 동의 땅이 예전에 공동묘지였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게다가 우리 집은 예전에 한 유명한 목사님이 거주하던 곳이었다는 충격적인 정보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기이한 힘으로 병을 고친다며 수많은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으러 온 이들 중 상당수가 그 집 안에서 숨을 거두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의 원한이 그 집의 벽과 천장에 그대로 스며들었던 것입니다. 선희가 보았던 천장의 존재는 아마도 그 당시 고통스럽게 죽어간 희생자 중 한 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부모님께 이사를 강력하게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내 말을 터무니없는 미신으로 치부하며 화를 내실 뿐이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고 공기는 마치 끈적한 늪처럼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거실에서 자다가 온몸이 굳어버리는 가위 눌림을 경험했습니다. 내 가슴 위에 산발한 여자가 올라앉아 나를 뚫어지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손가락이 내 목을 서서히 조여오는 감각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나는 필사적으로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어머니가 물을 마시러 나오며 불을 켜자 그 끔찍한 형체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단 한순간도 이 집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는 대학 기숙사로 도망치듯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가족들이 걱정되었지만 그곳에 더 있다가는 내가 먼저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몇 달 후 집터에 대한 또 다른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아파트 공사 당시 수많은 유골이 발견되었으나 건설사가 이를 은폐하고 공사를 강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유골들 위에 지어진 건물이 바로 우리 가족이 살던 그 동이었습니다. 선희가 처음 현관에서 멈칫했던 이유는 발밑에 쌓인 수많은 영혼들의 비명을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아파트에서의 기억은 나에게 지워지지 않는 거대한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나는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온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첫 번째 괴담이 일단락될 무렵 해외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또 다른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아파트의 귀신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현실적인 인간의 광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평소 밝고 쾌활하던 돌순이 누나로부터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나는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며 울부짖었지만 정작 그녀의 집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기이한 경험은 아파트 사건이 있은 지 몇 년 후 제가 유학을 떠났을 때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타지 생활에 외로움이 익숙해질 무렵 저는 돌순이라는 별명을 가진 한 한국인 누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매우 밝고 활기찬 성격이었기에 유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누나의 목소리에서 생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밤에 갑자기 제 휴대폰이 날카로운 진동음을 내며 책상 위에서 떨렸습니다. 발신인은 바로 돌순이 누나였고 전화를 받자마자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나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어떤 남자가 자신을 계속 쫓아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지만 누나는 대답 대신 비명만 질렀습니다. 누나는 그 남자가 방금 자기 집 문 앞까지 따라왔다며 문고리를 돌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누나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완전히 뒤틀려 있었습니다. 저는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옷을 챙겨 입은 뒤 곧장 누나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누나가 사는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주변은 너무나도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거리를 샅샅이 살펴봤지만 수상한 남자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계단을 뛰어올라 누나의 집 현관문 앞에 서서 숨을 들이켰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누구냐는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제가 이름을 말하며 진정시키자 한참이 지나서야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나타난 누나의 모습은 제가 알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하고 얼굴은 수척해져 마치 오랫동안 잠을 자지 못한 사람 같았습니다. 누나는 거실 구석으로 도망치듯 달려가 몸을 웅크린 채 현관문만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집 안을 둘러보니 모든 창문이 신문지와 테이프로 꼼꼼하게 밀봉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외부의 빛이나 시선을 결사적으로 차단하려는 듯한 기괴한 광경이었습니다. 누나는 그 남자가 창문 틈으로 자신을 훔쳐보고 있다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고층 아파트였고 밖에는 테라스조차 없는 매끄러운 벽뿐이었습니다. 저는 누나를 안심시키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자고 제안했지만 누나는 펄쩍 뛰며 거절했습니다. 경찰이 오면 그 남자가 더 화를 낼 거라며 누나는 공포에 떨며 횡설수설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누나의 부탁으로 소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되었습니다. 새벽 3시쯤 갑자기 안방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커다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지만 누나는 침대 위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유리컵이 산산조각 나 있었지만 누나는 마치 아무 소리도 못 들은 듯 했습니다. 누나는 허공을 향해 누군가와 대화하듯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화의 상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누나는 누군가에게 비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설명할 수 없는 한기가 제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다음날 아침날이 밝자마자 저는 누나의 상태를 확인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학교로 향하는 내내 지난밤 누나가 했던 행동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누나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을 때 저는 받기를 망설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것은 숨이 넘어갈 듯한 단면과 무엇인가를 긁는 소리였습니다. 누나는 그 남자가 지금 방 안으로 들어와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다고 울부짖었습니다. 비명 소리와 함께 전화는 뚝 끊겼고 저는 다시 누나의 집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도착한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집안에서는 기괴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문을 부수듯 열고 들어간 그곳에서 저는 누나의 등 뒤에 서 있는 검은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방문을 열었을 때 제가 목격한 것은 형언할 수 없는 절망의 현장이었습니다. 누나는 방 한 구석에 웅크린 채 날카로운 조각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얀 소매는 이미 붉은 얼룩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달려가 누나의 손에서 위험한 물건을 뺏어냈습니다. 누나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녀가 두려워하던 남자의 존재는 그 방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누나의 팔에는 오래된 흉터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누나는 스스로를 해치며 환각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나를 병원으로 옮긴 뒤 저는 한국에 있는 그녀의 가족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부모님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놀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누나의 상태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귀찮은 일이 생겼다는 듯한 그들의 반응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누나는 사랑받고 싶었지만 가족들에게 그녀는 숨기고 싶은 치부일 뿐이었습니다. 유학이라는 명목으로 그녀를 먼 타국에 방치한 진실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밤마다 그녀를 쫓던 남자는 사실 고립된 외로움이 만들어낸 괴물이었습니다. 며칠 뒤 누나는 가족들의 강요로 조용히 한국으로 소환되었습니다. 공항으로 떠나는 누나의 마지막 뒷모습은 너무나도 작아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났지만 저는 가끔 누나의 비명 섞인 전화를 떠올립니다. 어쩌면 그녀가 본 것은 귀신보다 더 무서운 인간의 무관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파트에서 만났던 선희의 경고와 누나의 비극은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들은 언제나 우리가 가장 약할 때 틈을 파고듭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귀신이 없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공포가 실존하기 때문입니다. 선희는 그 후로 신내림을 거부하며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누나에 대한 소식은 그 후로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가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녀는 깊은 산속 요양원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도 여전히 밤마다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집터의 저주든 마음의 병이든 공포는 결국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살았다던 그 아파트는 지금도 주인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과연 평안할 수 있을까요? 천장을 기어다니던 그 여자는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는 제보를 마치며 이 지독한 기억들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 문득 뒤를 돌아보게 되는 습관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순이 누나가 행복해지기만을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우리가 외면했던 진실이 가장 무서운 귀신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현실의 공포는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의 밤은 부디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제 이 어두운 기록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습니다.